지금 보시는 장면은 군사훈련이 아닙니다. 2006년 9월 말 중국 지린성 퉁화시 깊은 산속 만여 명의 무장경찰이 총을 들고 집집마다 수색하며 촘촘한 그물처럼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적하는 대상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12명을 살해하고 5명을 중상 입힌 인간 도살자 스위에준이었습니다. 이 35살의 평범한 도살업자. 칼을 휘두르는 족족 치명상.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남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을 때조차 그는 또다시 3명을 살해했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5명은 못 죽였어.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마가 되기 전 그는 단지 순박한 돼지잡이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에쥔 1971년 3월 5일 그는 지린성 류허현 류난향 퉁거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5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막내였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네 아이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외로움과 수치심은 그의 성격을 점점 내성적이고 예민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만 보면 피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14살이 되자 그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은퇴를 앞둔 도살장이 있었고 그는 집에서 작은 선물을 챙겨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은퇴하신다는데 이 기술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나이 많은 도살자는 놀랐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위에쥔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도 있어 금세 도살 기술을 익혔습니다. 몇 년 뒤에는 칼솜씨가 뛰어나 돼지고기 맛이 좋다는 소문이 돌며 장터에서 점점 명성을 쌓았습니다. 수입이 늘자 그는 돼지를 직접 기르고 도살장을 확장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돼지를 먹이고 도축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비록 고단했지만 생활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아내와 아이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그는 성실하고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속자는 고기를 살 때 늘 덤을 얹어주지. 참 후한 사람이야.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런 남자가 훗날 잔혹한 살인마가 될 줄은. 2000년대 들어 지역에서는 집중 도축 검역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모든 돼지는 반드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잡아야 했고 검역에 합격해야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스위에쥔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마다 검역 비용을 더 내야 했고 집에서 직접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으며 결국 원가가 올라 고기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에쥔, 요즘 고기가 왜 이렇게 비싸? 마을 어르신 자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스위에쥔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일부러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도축장에서 돈을 너무 받아가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곧 그는 다시 몰래 집에서 돼지를 잡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고기를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장 관리자 리전쥔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스위에쥔, 이거 불법 도축이지? 벌금 1,000위안이다. 고기는 전부 압수다. 벌금 고지서를 내밀던 리전쥔은 단호했습니다. 스위에쥔은 막아서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치를 떨며 돌아왔고 이 일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또다시 얼미진 충목 부소장 왕위량에게 예방접종 미비가 적발돼 현장에서 호되게 꾸중을 들었고 다시 벌금을 물었습니다. 협력하던 거래처들도 검역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일은 줄어들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했기에 결국 직원 왕모는 떠나야 했습니다. 연이은 타격은 스위에쥔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걱정 끝에 그를 퉁화시 정신과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위로와 상담을 해주었지만 그의 가슴속에 쌓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2006년 9월 23일 밤 스위에쥔은 시장관리자 리전쥔을 술자리에 불러냈습니다. 몇 잔 술이 오가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리전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위에쥔, 자네 솜씨는 정말 좋아. 하지만 요즘 장사는 힘들지? 스위에쥔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책 때문에 제 장사는 바닥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술이나 마십시다. 술자리가 끝나고 스위에쥔은 직접 리전쥔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 리전쥔은 술기운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칼날이 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스위에쥔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리전준을 살해한 직후에도 스위해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 새벽, 그는 곧장 얼미진 충목 부소장 왕일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신을 벌주고 고기를 압수하던 인물이었기에 그 분노의 칼날은 왕일양에게 향했습니다. 검역비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문을 열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스위해진은 들고 있던 칼을 번개처럼 휘둘렀습니다. 왕일양, 그의 아내 장리리, 부모 왕쿠이루와 리슈메이, 순식간에 4명이 쓰러졌습니다. 몇 분 만에 한 가정이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왕일양의 형 왕이홍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치열한 몸싸움 끝에 스위해준의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왕이홍은 중상을 입었지만 이 저항 덕분에 스위해준은 부상을 입고 허겁지겁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스위해준은 마을 소매점을 운영하던 류꺼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물전 좀 사려고 합니다. 그는 또다시 평범한 손님인 척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칼이 류꺼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꺼화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어 그는 안방으로 들이닥쳐 아내 차오더친에게도 수차례 칼을 휘둘렀습니다. 차오더친은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스위해준의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이웃집 왕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돼지를 잡는 걸 좀 도와주시오. 그는 익숙한 구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왕강이 등을 돌린 순간 칼이 그의 배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왕강은 쓰러지면서도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몸싸움을 벌이자 스위해준은 당황했고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친 그는 곧바로 류허현 산위안푸진 주다 위안촌에 있는 위훈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좀 빌려야겠소. 그는 또다시 친근한 말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칼이 번쩍이며 위훈경의 몸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위훈경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내 셰훈겐에게도 그는 칼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격투 끝에 스위해준은 결국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단 이틀 동안 스위해준이 저지른 범행은 리전준 살인사건, 왕위량 일가족 4명 참살 사건, 류꺼화 소매점 사건, 왕강 중상 사건, 위훈경 살해 사건. 그 결과 단 48시간 만에 9명 사망, 다수 중상.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몇 집이 모여 함께 지내며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돼지 잡던 스위해준이 미쳐버렸다. 사람만 보면 죽이는구나. 9월 27일 새벽, 스위해준은 도망치며 류난향 퉁거우촌 근처 산속 외딴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인근 마을의 순흥옌 류에펀 부부에게 찾아가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부부는 순박하게 그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순간 스위해준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들이 신고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부부는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마을 전체를 절망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9월 29일 새벽 5시 40분, 스위해준은 리자바우츠촌의 자오이프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자오이프가 그를 발견하자 스위해준은 곧장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오이프와 아내 관슈메이가 그 자리에서 피살되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웃 류진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왼팔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마당에서 마주친 자오진아이도 스위해준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는 집안에 있던 자오이프의 14살 손자에게도 칼을 들이댔다는 점입니다. 소년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웃 류씨가 급히 문지방에 걸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력을 다한 저항에 부딪힌 스위해준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12명 살해, 5명 중상이라는 끔찍한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등교를 중단했고 집집마다 밤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스위해준이 미쳐 날뛰고 있다. 누구든 죽일 수 있다. 공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건은 결국 지린성당위원회와 성공안청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안부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위해준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곧 전국에 A급 통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퉁화시, 바이산시, 리아오위안시까지 경찰이 총동원되고 무장경찰 1만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총지휘관은 내원취안이 맡았습니다. 그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색 범위를 224km 산림지대로 한정, 민병대 예비군 주민까지 합쳐 만여 명이 참여한 그물망 수색.
가가호호 수색,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무장경찰은 모두 실탄을 장전하고 범인과의 정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9월 29일 오전 11시 무장경찰 부대는 류자바오츠촌 인근 옥수수밭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저기 그림자가 움직인다, 한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장재쥐는 즉시 포위망을 좁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위에쥐는 옥수수밭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스스로 완벽히 위장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포위망 안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오자 그는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몇 놈은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의 발악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한 병사가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순식간에 무장 경찰들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2006년 9월 29일 낮 12시 15분 연쇄살인범 스위에쥐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옥수수밭에서 끌려 나오는 그를 보며 주민들은 박수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5날 밤낮 이어진 악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체포된 스위에쥐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빨리 총이나 쏴라. 2006년 11월 퉁화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살인죄와 강도죄로 사형 판결, 정치적 권리 박탈 종신, 유족에게 위자료 및 배상금 약 83만 위안 지급 명령. 스위에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9일 밤 그는 류허현 구치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 새벽 아내와 누나가 마지막 면회를 왔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지만 스위에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다 끝났다. 그는 가족이 가져온 새 솜옷과 솜신발을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물만두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50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스위에쥐는 단 며칠 사이에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최흉의 도살자. 그의 삶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건 후 그의 아내와 아이는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소속자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일부는 그가 마을의 악인들에게 당하다가 미쳐버린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연쇄살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법은 냉정하다. 하지만 공도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담당 수사관의 말처럼 이 사건은 인간의 분노와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에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속자라 불리던 성실한 도살업자. 그러나 어린 시절의 상처, 왜곡된 성격, 쌓이고 쌓인 원망이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칼로 12명의 생명을 끊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잘라버렸습니다. 反正也是就是一死，怕什么？杀得过就杀，杀不过就是一死。 지금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용준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그가 뱉는 말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원한이 그를 모든 걸 무릅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욕당했고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졌으며 여동생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남자라면 누가 이런 모든 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상하이에서 일하던 정용진은 즉시 표를 사고 고향으로 달려갔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얼음이 새자나 얼었다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그와 상대 사이의 원한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이주해온 정용진은 늘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슨 일로 원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복수극이 펼쳐질까요? 2011년 8월 어느 날 절강 리수이 경찰이 갑작스레 접수한 신고 전화는 주촌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의 부유한 가문인 조씨 가문이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씨 가문은 대참사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고 칼에 수차례 찔린 흔적이 있어 참혹함을 넘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조씨 가문의 남녀노소 모두 상처를 입었으며 가장 어린 부상자는 겨우 1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인의 이름이 정용준이며 조씨 가문과 깊은 원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용준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경찰 조사 후 점차 드러났습니다. 조씨 가문은 오만하고 폭력적이었으며 지역에서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문 인원이 많고 세력이 커서 늘 마을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누가 반항하면 폭력으로 대응했으며 많은 마을 주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세력이 두려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용진은 외지에서 이사온 사람이었으며 마을 내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 정용진의 집터는 다소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진 건 좀 그렇지만 가족이 머물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이웃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조씨 가문이었습니다. 조씨 가문은 그 당시 지금처럼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주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을 사람들과 친척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씨 가문과 정씨 가문은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종종 서로 방문하고 명절 때 고기, 채소 등 생활 필수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조씨 가문은 마을 관계를 이용해 토지를 임대해 사업을 시작했고 집안 형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작은 집은 큰 별장으로 바뀌었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도 구입했습니다. 부는 마을 내 최고였으며 사람들도 거만해져 주변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웃인 정씨 가문은 자연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비교하면 그들은 허름한 작은 평집에 살며 몇몇 안 되는 밭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용진은 조씨 가문의 경멸과 가옥 침범에도 웃어넘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네가 돈 많고 세력이 크다고 해도 나는 언젠가 노력해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가문은 그가 착하고 순진하다고 보고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사건 발생 몇 년 전 조씨 가문은 새 집을 확장하며 정용진의 집터를 침범했고 높은 담장으로 정용진 집의 채광을 가려 어두컴컴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참지 못한 정용진은 조씨 가문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조씨 가문은 무리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며 정용진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씨 가문을 두려워해 공정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용진은 분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두 가문은 서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고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대로 각자 살면 괜찮겠지만 속이 좁은 조씨 가문은 정용진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제대로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용진도 참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이웃이니 서로 마주치고 굳이 원한을 키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씨 가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용진이 약하고 괴롭히기 쉬우며 집터도 침범당하고 채광도 가려졌는데 아무 대처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괴롭혔습니다. 조씨 가문은 자주 정 가문 문 앞에 쓰레기를 버렸고 정용진은 조용히 치웠습니다. 조씨 가문의 자동차는 매일 정용진 집 대문 앞을 막아 차고로 사용했습니다. 조씨 가문의 모략으로 마을 사람들은 정용진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어느 날 정용진이 바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학교에서 조씨 가문의 손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조씨 가문 손자는 정용진을 겁쟁이라 부르며 싸웠고 선생님이 말려야 했습니다. 학교 후 조씨 가문 손자는 친구들과 함께 아들을 또 때리고 용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정용진은 항의하려 했지만 그들은 본지 사람이고 부자다. 어떻게 싸우겠나라고 생각해 말렸습니다. 아들에게 앞으로 조씨 가문 손자를 보면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진 지나간 줄 알았지만 조씨 가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두 가문 집터 사이에 마을 공터가 있었는데 담 하나 넓이었습니다. 조씨 가문은 별장 확장을 위해 그 땅을 강제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한 정용진이 직접 조씨 가문에 항의했습니다. 조씨 가문의 가장은 거만하게 그를 밀쳐냈고 며칠 후 공사팀이 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씨 가문은 정씨 가문 대문 앞에 더러운 물을 뿌리고 정용진을 겁쟁이라고 욕했습니다. 정용진은 화가 나 조씨 가문과 싸웠지만 조씨 가문 형제들이 많고 자신은 혼자였기에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는 몸에 몇 군데 상처만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씨 가문을 두려워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결국 정용진이 조씨 가문에게 붙잡혀 맞자 주민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조씨네는 공격을 멈췄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조씨 가문이 무서워 정용진을 증언하지 못했고 두 가문이 문 앞 공터 문제로 싸우다 다툰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경찰과 마을이 양측을 중재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정용진은 조씨 가문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마을에서 조씨 가문 얼굴을 자주 봐야 해서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일하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가족과 작별하며 조씨 가문 사람을 보면 최대한 피하고 그들의 도발과 모욕에는 반응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들과 충돌해도 싸울 수 없으니 그냥 참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정용진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더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을 더욱 얕잡아봤습니다. 조씨 가문 사람들은 정용진이 떠나자 겁쟁이 도망갔다라며 더욱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정용진 집 부엌 창문 바로 아래 작은 골목에는 조씨 가문의 가장이 큰 똥통을 놓아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용진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기억하고 똥통을 치웠지만 며느리는 이 일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조씨 가문이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조씨 가문의 가장을 욕했지만 조씨 가문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모욕했습니다. 조씨 가문이 정용진이 상하이에서 일하는 동안 정용진 가족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아내가 조씨 가문에 항의하러 가자 조씨 가문의 몇몇 남성들이 둘러싸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욕설뿐 아니라 정용진 아내에게 더러운 물을 끼얹고 조롱하며 몸까지 만졌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쳐 시어머니와 함께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씨 가문의 속수무책이었고 정용진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일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불러 함께 조씨 가문에 가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셋이 함께 조씨 가문을 찾았으나 조씨 가문의 우두머리인 조 가장은 악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와 고성을 주고받았고 조씨 가장은 전화를 걸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은 급히 달려와 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특히 정용진의 어머니는 심한 폭행으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고 며느리와 딸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세 사람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멀리 상하이에 있던 정용진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조씨 가문의 잔인함과 끝없는 악행에 치를 떨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표를 구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가족들을 보며 정용진은 절망했고 오직 조씨 가문에 대한 복수심만 남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조씨 가문의 형제들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매부에게 연락했고 매부도 급히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2011년 8월의 어느 밤 그들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조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잠든 상태였습니다. 정용진과 매부는 담을 넘어 조씨 가문 별장에 들어갔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부가 문을 잠그고 출입구를 지켰습니다. 조씨 가문이 사는 4층 별장에는 10명이 넘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잔혹한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용진은 먼저 조씨 가장을 살해했고 그 소리에 인접한 방에 있던 조씨 가문 장남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맞섰으나 정용진이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른 조씨 가문 가족들도 깨어났지만 반응이 늦었고 정용진에게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30분 만에 호화로운 별장을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씨 가문 사람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매부는 대문을 지키며 여러 사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조씨 가문 가족 10명 이상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중 대부분은 숨이 끊어졌으며 19세 된 막내 손자는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정용진과 매부는 그를 쫓아가 근처 숲속에서 발견했고 곧 그를 혈흔 속에 눕게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정용진은 자신이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매부와 함께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조씨 가문 가족의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깼지만 밖에 나와보니 정용진과 매부의 모습은 없었고 조씨 가족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은 이 지역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력을 다해 정용진을 추적했고 기차역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부와 함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즉시 검거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씨 가문 가족 8명이 살아남은 것을 알게 된 정용진은 후회한다며 가족을 모두 죽이지 못해 도망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씨 가문이 자신의 가족에 보복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그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씨 가문은 증오받을 만했지만 정용진의 방식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었고 결과 또한 매우 참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14일에 집행되었습니다. 杀人了呗？杀谁了？杀媳妇儿，我丈母娘，还有孩子。好啊，完事了呗？搁哪抓着的？谁抓的？我投案自首的，我不是谁抓的。别人让谁？我投案自首。对不对？怎么回事？就在这个位置，我自己投案自首的。 이 영상은 리현성이 경찰에 제압될 당시의 영상 기록입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혼란스러운 말, 두렵고도 허둥대는 감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수천만 명의 네티즌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온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일가족 몰살 사건.
사건이 벌어진 곳은 랴오닝성 하이청시. 리연성이 죽인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와 처가 집안이었습니다. 그 수법은 너무나도 잔혹했지요. 60세가 넘은 장모부터 겨우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중국 전역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악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사람들은 리연성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드러나는 세부적인 사건의 내막, 사람들은 분노에서 점차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피해자 가족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토록 평범한 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몰렸던 걸까? 심지어는 그를 비극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나아가 영웅이라 부르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건은 랴오닝성 하이청시에서 벌어졌습니다. 리아오등 반도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이 도시. 리연성의 인생 역시 이 땅의 거친 풍경처럼 단 1년 만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장사꾼이었던 그는 한순간에 잔혹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리연성은 1984년 7월 7일 하이청시 재원진 화홍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그저 평범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는 더 이상 공부를 이어가지 못했고 대신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자질구레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시장에 작은 채소 좌판을 내고 오직 채소 장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장사를 하던 중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사로 버는 돈은 너무 적었고 집 대출과 생활비를 제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부부 사이에 큰 균열을 만들었고 다툼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랑은 다툼 속에서 소모되어 버렸고 두 사람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고 리연성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실패한 결혼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코앞인데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쓸쓸한 마음뿐. 리연성은 종종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려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인정했지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지만 뜻밖의 만남이 그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택배를 찾으러 간 리연성은 택배점의 책임자인 두모를 마주했습니다. 두모는 그보다 몇 살 어렸고 최근에 이혼을 겪은 뒤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지니고 있었고 모두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 덕분에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리연성은 두모에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늘 들러서 짐을 날라주었고 명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해 두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어쩌면 이해할 만했습니다. 두모는 아직 젊고 나름의 매력이 있었지만 리연성은 이혼남에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대를 만나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모는 집은 없었지만 택배점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연성의 눈에 두모는 인생 후반부에 가장 적합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의지할 사람을 만났다. 리연성의 열렬한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교제 초반, 두모는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술은 좀 줄여. 몸 상해.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리연성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건 옆에서 다정히 말을 걸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리연성은 그 기대를 두모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거듭 경고했습니다. 두모는 가정을 꾸릴 사람이 아니야. 조심해라. 그러나 리연성은 단호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모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점은 사실 언니와 공동 운영이었고 두 사람은 이미 20만 위안,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빚쟁이 손에 넘어가 버려 생활은 늘 빠듯했지요. 그녀는 리연성에게 은근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리연성은 그저 평범한 채소 장수일 뿐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은 두모의 진짜 의도는 뻔했습니다. 돈을 내놔. 마침 리연성 손에는 수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며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땀 흘려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내놓는 것은 곧 파멸과도 같은 모험이었지만 리연성이 머뭇거리는 순간 두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면 바로 결혼할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 한마디에 리연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모의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마쳤고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달 바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겁니다. 결혼증을 받은 리연성은 약속대로 두모의 빚 20만 위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던 그때 장모가 나섰습니다. 재혼이라도 예의는 똑같이 해야 한다. 예물과 삼금,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는 빠질 수 없다. 장모는 이미 리연성이 거액의 빚을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청거린 걸 알면서도 예물 요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16만 위안.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는 리연성은 이 요구마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현금과 삼금을 몽땅 건넸습니다. 그리하여 재혼을 위해 그가 지출한 돈은 이미 40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젊은 부부들의 첫 결혼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2022년 9월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소 고기를 사는 것도 아까워했던 그의 부모님은 이때만큼은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아들에게 체면 있는 결혼식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전언은 달랐습니다. 두모는 리연성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생활은 늘 마이너스였지.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계산이었습니다. 리연성을 이용해 빚을 청산하고 그의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의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다시금 가정을 가진다는 사실에 리연성은 감격했습니다. 하늘도 이제는 나에게 조금은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설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 혼자 살기 힘들다. 딸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 문제는 뻔했습니다. 리연성의 집은 좁아 4명이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는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해라. 처음에 리연성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혼식으로 이미 모든 돈을 쏟아부었고 새 집을 산다는 건 곧 파산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리연성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기존 집을 팔아 60만 위안을 마련했고 남은 전 재산까지 긁어모아 시내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이 뒤따랐습니다. 집문서를 작성할 때 두모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혼하고 산 집이잖아. 당연히 내 이름도 들어가야지. 하지만 두모는 전에 빚이 많았기에 신용불량자이기에 결과적으로 집문서에는 이름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어이없는 일은 그 대신 장모의 이름만 올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리연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집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만족해야 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두모와 그의 가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매달 8천 위안을 생활비로 내라. 여러분 8천 위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리연성은 그저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달 10,000위안 남짓, 못 벌 때는 고작 1,000위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에게 8천 위안은 숨을 끊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연성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다정했던 여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눈앞에 남은 건 차가운 계산기와 같은 표정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날마다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싸움조차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두모와 장모가 함께 리연성을 몰아붙이고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두모는 밥조차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머니, 딸과 함께 외식하고 때로는 리연성이 없는 틈을 타 집에서 식사하고는 흔적도 없이 치워버렸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숟가락 남겨둔 밥조차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두모의 딸이었습니다. 즉 리연성의 계녀였던 소녀는 그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넌 찌질한 놈이야. 8,000위안도 못 내는 주제에 날마다 이어지는 모욕, 밥 한 끼마저 굶기고 집 안에서조차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 이 끝없는 수모가 결국 리연성을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끝없는 압박과 모욕 속에서 리연성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분노 끝에 내린 그의 선택은 외지로 나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매달 8천 위안, 이른바 찌질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새 아파트도 입주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리연성은 집을 둘러본 뒤 두모를 불러 부모에게 어렵게 빌린 7만 위안을 건넸습니다. 이건 집 꾸미는 돈이야. 네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 그 한마디 속에는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연성 집안은 이미 가진 것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리연성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멀리, 더 힘든 곳으로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오는 것. 그는 남쪽으로 향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돌아오면 두모와 그 가족도 더 이상 날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허무한 환상이었습니다. 2023년 7월 남방에서 반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리연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맹탕 상태. 부동산 회사에서 건네준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허허벌판 같은 빈집이었습니다. 그가 맡겼던 7만 위안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던 겁니다. 분노에 휩싸인 리연성이 따져 묻자 두모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했어. 인테리어 회사가 돈을 들고 도망쳤어. 울며 하소연하는 두모 앞에서 리연성은 마치 주먹으로 힘껏 친 것이 손뭉치에 꽂히는 듯한 허망함만 느꼈습니다. 분노를 쏟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굴복했습니다. 반년간 외지에서 모은 돈 수만 위안을 또다시 두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완공 확인하고 돈 주어라. 2번 다시 속지 마라. 며칠 동안 리연성은 친정집에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아내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이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요즘은 집을 비우지 마라. 내 마누라 남자 끌어들여 같이 지내는 거 다 봤어. 리연성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괜한 소문이겠지. 하지만 이웃이 말하는 정황은 너무도 구체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의심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남자가 집 안에 앉아 있었는데 다름 아닌 두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리연성의 눈에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전 남편을 내쫓고 두모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두모의 대답은 차갑고도 태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전 남편이자 우리 애의 친아빠야. 생일 챙겨주러 온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은 리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해. 어차피 집은 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넌 한 푼도 못 가져. 두모를 설득할 수 없었던 리연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모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딸을 말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모와 개녀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두모를 은밀히 두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리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애는 원래 친아버지랑 사는 게 맞지 않니? 이혼하고 싶으면 보상금을 내라. 아니면 절대 못 나간다. 거기에 개녀는 매일같이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심지어는 리연성이 쓰던 밥그릇에 침을 뱉으며 대놓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한 집안이 합심해 그를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리연성은 남자로서의 마지막 존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바쳤던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짐승도 된다. 특히 평소 얌전하던 사람일수록 끝까지 몰리면 그 파괴력은 더욱 무섭습니다. 남방에서 돌아온 뒤에도 두모는 다른 남자와 밀회를 위해 리연성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을 만들고 심지어는 생활비 외에 추가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리연성은 하루 30위안짜리 허름한 여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결혼 생활은 그를 끝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새벽 39세의 리연성은 아내 두모가 살던 하이청시 개발구 허우잉 온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날 새벽 장모와 아내 그리고 개녀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리연성은 조용히 부엌에서 칼을 집어들고 세 사람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차례로 끝냈습니다. 피비린내에 가득한 방 안에서 세 목숨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리연성은 곧장 이곳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아침 이웃 주민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장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CCTV 분석 결과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리연성이었습니다. 즉시 안산시 전역에 공조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이청 경찰은 경찰 특수부대, 교통경찰 등 2,0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도심과 교외의 주요 길목에는 차단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현상금 5만 위안이 걸린 공개 수배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틀 후 더는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은 리연성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어머니가 현상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랐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와 달리 리연성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 속에서 리언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에 폐를 끼쳐 미안할 뿐이다. 사건 직후 두모의 언니가 언론에 나섰습니다. 내 동생은 남편에게 돈을 속인 적이 없다. 오히려 리언성이 집에서 폭력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리언성의 전처가 공개적으로 나서 남편에게는 폭력 성향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내가 돈을 내서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리언성의 전처가 그를 감싸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장모와 두모 가족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택배점을 함께 운영하던 두모의 언니, 즉 처형 역시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인과 연애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혹한 뒤 돈을 뜯고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해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3명 이상, 그 수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갈취하고 뒤돌아 떠나는 것. 그 결말은 여동생과 똑같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범행 역시 드러났고 한 집안이 저지른 불법과 탐욕이 모두 세상에 폭로된 겁니다. 사건은 안산시 중급인민법원 1심,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 2심을 거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형. 2024년 11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확정하고 집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리언성은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3사람을 살해했으며 사회적 영향 또한 극히 악질적이었다. 그렇게 한 평범했던 장사꾼의 인생은 피로 얼룩진 비극의 끝에서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중국 형사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자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부패 관료들의 악몽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악마라고 부르죠. 무려 3시간 만에 1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체포된 뒤에는 아직 30명 넘게 죽이지 못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산시성 진중시에서 벌어진 후원아이 특대 총기 살인 사건입니다. 후원아이는 1954년생이고 고향은 산시성 진중시 위츠구 우진산진 대욕구촌입니다. 중국에서 산시하면 보통은 석탄, 그리고 식초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대욕구촌에는 딱 석탄 광산 하나가 있었는데 후원아이는 거기서 5년간 광산장으로 일했습니다. 사실 후원아이는 젊었을 때 정식 직장이 있었습니다. 산시 지질광산국 소속 노동자였는데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성미 탓에 말다툼하다가 동료를 다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며 그를 해고했고 그 후 후원아이는 고향 대욕구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중국 개혁개방 초기였는데 국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 소유였던 산업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해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후원아이는 성격은 거칠었지만 머리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시 마을 당석이었던 후건성에게 좋은 술과 차를 가지고 찾아가 마을의 석탄 광산을 내가 임대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꺼냈죠. 당연히 수익은 2대1로 나눠야 한다. 내 목도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후건성은 바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가 후원아이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가 처음 외부에 임대하는 시기라 아무도 감히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후원아이가 낚아챈 셈이었죠. 광산장에 오른 후 후원아이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광산에서 일하며 석탄을 캐냈고 1991년 말 결산해서 순수익 30만 위안을 벌어들였는데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돈이 생기자 후원아이는 차도 사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도 샀습니다. 또 당시 총기 규제가 느슨할 때를 틈타 쌍총신 사냥총을 몰래 구입해 집에 숨겼는데 이 총이 나중에 끔찍한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아이는 또 한 번 당시 사람들 눈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요. 바로 1990년 중국 주식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주식이 뭔지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후원아이는 20만 1천 위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정말 주식들이 마치 에너지 주입이라도 받은 듯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까지 그의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났고 그가 마을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민들이 줄지어 환영했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딸이 중병에 걸려 긴급 수술비가 필요해 결국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야 했고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또 한 번 마을 당석이 후건성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첫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 지금 내 집 앞에 사람들이 광산 임대를 신청하러 줄을 서 있다. 다시 계약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미 많은 인력과 설비를 광산에 투자한 후원하이로서는 지금 계약을 놓치면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고 급히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후건성과 2년 계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199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후원하이가 임대하던 석탄 광산의 두 번째 계약 기간도 만료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들고 후건성에게 찾아갔는데 후건성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원하이에게 말했죠. 요즘 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계약 권한도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할 생각이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따내는 거고 입찰 참가비는 3만 위안이다. 후원하이가 이 말을 듣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3만 위안을 후건성에게 건넸습니다. 입찰 당일 후원하이가 제시한 가격은 최저가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가격 경쟁을 벌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 광산의 임대 권한은 류하이성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가 무려 천문학적인 가격을 써내며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후원하이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5년간 광산장으로 일한 그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가격으로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양을 감안해도 겨우 본전은 치겠지만 이익은 절대 못 낸다.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 후원하이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시작했고 마침내 한 공급 판매사 매니저로부터 진실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건성과 류하이성 두 사람이 채굴량을 일부러 줄여 보고했고 3년간 5만 톤 넘게 적게 신고했고 탈세만 100만 위안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리비 25만 위안을 체납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후원하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후건성이 나와 협력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새 주인을 찾아서 그런 거였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광산은 내가 직접 일구어낸 건데 이렇게 쉽게 두 놈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발장을 들고 상급 기관에 찾아가서 신고하려고 한 거죠. 목표는 마을 당석이 후건성과 현 광산장 류하이성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팀을 보내 광산을 점검했지만 막상 수사해보니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후원하이는 생각했습니다. 후건성과 그 일당이 이미 돈을 주고 상하층을 다 매수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리고 1999년 6월 19일 밤 조사팀이 막 대역구촌을 떠난 그때 후원하이는 집 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무언가 쾅 하고 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고 후원하이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들이 2명이고 목숨을 노리는 상대임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를 때 뒤에서 그의 동생 후칭아이가 큰 소리로 야! 하고 외쳤고 그제야 공격자들이 멈췄습니다. 엎드려 있던 후원하이는 이미 과다출혈로 곧 기절할 상황이었는데 희미하게 보니 그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사는 고씨 집안 형제들이었습니다. 후원하이는 치료를 받고 목숨을 부지했지만 병상에 누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 집안 형제들과 예전에도 원한 없었고 최근에도 별다른 다툼이 없는데 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마을 당석이 후건성이 들어왔습니다. 후건성은 거짓 웃음을 띤 채 후원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원하이, 다쳤니? 넌 왜 하필 고씨 집안 형제들과 싸웠니? 걔네들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무법자들이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놨으니까. 고씨 집안 형제들이 너한테 바느질 한번 할 때마다 1000위안을 준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총 23반을 꿰맸더라. 내가 마침 23,000위안 가지고 왔으니 이 돈 받아. 우리 이 일은 이걸로 끝내자. 후원하이는 이게 자신이 신고하는 걸 막으려는 수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후건성에게 말했죠. 돈은 돌려가라. 나도 신고하지 않겠다. 하지만 고씨 집안 형제들에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라. 그 후로 후원하이는 후건성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후건성은 결국 포기하고 돈을 들고 떠났죠. 후건성이 떠난 후 후원하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후건성이 고 집안 형제들에게 나를 해치라고 시킨 거야. 내 눈엣가시, 살덩이 같은 나를 제거하려는 거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후원아이는 고씨 집안 형제 가족 4명이 마을을 떠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건성도 마을 당서기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새로 당서기가 된 사람은 리리성이라는 사람으로 고씨 집안 형제의 큰 누나 남편이었습니다. 이로써 후원아이의 원수들은 거의 대욕구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후원아이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후원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는 먼저 마을 광산에 침투해 근로자들의 임금 명부를 훔쳤습니다. 임금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석탄 채굴량을 계산해보니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후건성 일당이 광산에서 최소 500만 위안 이상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후원아이는 주민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결국 121가구를 설득해 함께 고발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후건성의 보복이 두려워 연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후건성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들고 후원아이는 본격적으로 긴 상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무려 8개월 동안 계속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후원아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기회에 마을 촌장에게 증거 자료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은 대충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일단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난 뒤 후원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까마귀는 다 똑같다. 후건성을 막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하여 2001년 10월 26일 후원아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류하이 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류하이 왕은 후건성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후원아이는 그를 통해 후건성에게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류하이 왕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후원아이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후원아이의 초대는 단순한 밥 초대가 아니었죠. 완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하이 왕이 후건성을 데리고 후원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후원아이뿐 아니라 그의 동생 후칭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아무런 음식도 놓여있지 않았죠. 두 사람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이 후원아이가 갑자기 사냥용 산탄총을 들었습니다. 류하이 왕이 당황해 말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사람까지 불러줬는데 네가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야. 후원아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입 닥쳐. 이 일은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는 총을 후건성에게 겨누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죽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네가 마을 공무원일 때 광산에서 200만 위안을 횡령한 걸 인정해. 후건성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다가는 평생 감옥 생활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후원아이는 그가 끝까지 부인하자 총을 들이대며 전화를 걸어 광산 회계사 리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리지가 들어오자 후원아이는 펜과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횡령한 증거를 지금 적어라. 하지만 리지도 완강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끝내쓰려 하지 않았죠.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자 후원아이는 분노했습니다. 총을 그들에게 겨누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고 류하이 왕에게는 도끼를 들고 뒤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후원아이는 이미 그들을 죽일 각오를 굳혔던 상태였습니다. 밤 9시 40분 그들은 집을 나서 얼마 걷지 않았을 때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지가 자신감을 얻어 후원아이의 총을 붙잡으며 도전했습니다. 감히 나를 쏘려면 쏴봐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노에 불타는 후원아이는 총을 2번이나 쐈고 리지를 현장에서 즉사시켰습니다. 그 다음 총구는 다시 후건성에게 향했지만 총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후건성은 이 틈을 타 총을 빼앗으려 했고 후원아이는 급히 외쳤죠. 류하이 왕, 빨리 와서 도와줘. 겁에 질린 류하이 왕은 달려가 후건성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이 틈에 후원아이는 총을 고쳐 다시 후건성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후건성은 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을 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후원아이는 자신에게 후퇴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완전한 대학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원한을 산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주머니에서 1000위안을 꺼내 멍해진 류하이 왕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오는 얼른 도망쳐라.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내일이 아니다. 그리고 후원아이는 혼자서 총을 메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후원아이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마을 회계사 장직린의 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직린은 후원아이가 광산을 임대해서 운영할 때 일부러 그를 괴롭혔고 후원아이는 그걸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장직린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없었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후원아이는 아내에게 장직린이 어디 있냐고 강하게 물었고
아내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원아이는 총을 2번 쏘아 장직린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장직린이 집에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가오옌슈 집이었는데 가오옌은 후원아이를 때린 가오 가문의 형제들 중 큰형이었습니다. 가오옌은 도망쳤다가 외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후원아이는 그를 찾아 복수하러 왔고 문도 열지 않고 총망치로 창문을 깨뜨린 뒤 2발을 쏘아 가오옌을 쓰러뜨렸지만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은 3번째 집,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진탕 집이었습니다. 지진탕은 후원아이와 원한도 없고 악감정도 없었지만 후원아이가 맞을 때 지진탕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후원아이는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진탕 집에 도착했을 땐 그와 그의 아내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후원아이는 창문을 깨고 총을 쏘아 2 사람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후원아이는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고 4번째로는 후플룽 집에 갔는데 거기서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후플룽이 후원아이 집에 작은 땅 일부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는 친큰아버지 후산지 집이었는데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였고 단 10분 만에 가족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후산지 가족들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 후원아이에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오직 하나, 후원아이 결혼식 때 우리 집에서 축의금을 안 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원아이가 복수하는 이유가 맞아서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이유들. 때릴 때 박수 쳤다. 땅 좀 뺏겼다. 결혼 축의금 안 냈다. 정말 마음 좁고 작은 사람 맞죠? 후산지 집을 나온 후 후원아이는 6번째로 광산현 임장인 류하이생 집에 갔습니다. 류하이생이 마당에 있는 걸 보고 망설임 없이 총을 쐈지만 거리가 멀어 산탄이 튀었을 뿐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류하이생은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 창문으로 뛰쳐나와 도망쳤고 지금도 몸에 70여 개의 강철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류하이생을 잡지 못한 후 후원아이는 마지막으로 현 마을 촌장 이리생 집에 갔습니다. 리리생은 가오옌의 형수였고 후원아이는 이리생이 자신이 맞은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생 집에 도착했을 때 이리생 가족 3명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후원아이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생아, 할 말이 있으니 나와 상의 좀 하자. 이리생이 문을 열자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었고 깜짝 놀란 이리생은 급히 물었습니다. 네요, 이게 무슨 짓이냐? 후원아이는 말했습니다. 너와 관련된 일이냐? 네가 시킨 거냐? 이리생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다 후건성이 시킨 일이다. 후원아이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증거도 없다. 난 네가 이 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한다. 탓할 건 내 운이 나빴던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후원아이는 방아쇠를 당겼고 이리생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리생 집 아내와 아이들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후원아이는 그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날 밤 다위커우 마을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 비명 살려달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 만에 후원아이는 11가구를 돌며 14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 입혔습니다. 살인을 마친 후 후원아이는 집에 돌아와 동생이 준비해준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폭발물과 5개의 뇌관을 몸에 묻고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산 진의 하늘은 경찰차의 경광등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형사 니우판이 한 택시를 검문하던 중 차 안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 후원아이가 폭발물을 연결하며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후원아이를 제압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경 진중시 인민법원은 특대 총기 살인 사건의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관들은 후원아이의 살인을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후원아이는 자신이 한 일을 부패 관리들을 제거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후원아이가 마음이 좁고 의심이 많으며 싸움을 좋아하고 극도로 자만심이 강한 인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가지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첫째, 살인 동기는 대부분 오래된 사소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를 계속 곱씹고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체포 후 인터뷰에서 원래는 40명 넘게 죽일 계획이었다. 아직 30명 이상을 죽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2년 1월 25일 산시성 진중시 위치구에서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3명의 범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30분경 후원아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望跟或者不要想过了，只有这条菜，没有别的。我좋아. 중국의 범죄사 속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 8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평소에는 순박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 남자가 돌연 냉혹한 살인자가 되어 3명의 목숨을 연달아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친 사람은 매일 함께 일하던 동료였고,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와 이웃하며 지내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름 아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인 매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낯선 존재도 원한 깊은 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단 몇 시간 만에 모두 그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3명을 살해한 후에도 그는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힘든, 어쩌면 해방감 같기도 하고 묘한 만족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비극적인 사형수라 부릅니다. 본래 그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끝없는 생활고와 억눌린 분노가 결국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무엇이 그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몬 걸까요? 2005년 10월 25일 허난성 등펑시 청루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며 하루를 이어가던 현장. 그러나 그날 이 공장의 한 노동자 량쇠원이 갑작스레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사건 현장은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 모든 동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원한도 없어 보였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도 전에 몇 시간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어양시 관린진에서 2건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피해자는 64세의 여성 위슈랭과 54세의 남성 고성왕이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고 수법 역시 등펑 사건과 똑같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동일인이었습니다. 단 몇 시간 사이 3명의 목숨이 연달아 사라지자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지역사회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의문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광란의 살인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극히 악질적이었고 경찰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8일 뒤 옌스시 주거우진의 거리에서 도주 중이던 범인이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의 신원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바로 장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수가 적고 힘도 그리 세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마른 체구의 위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눈빛 속에는 오히려 순박함과 단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3명을 연이어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혔을 때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내 돈을 안 갚았다. 내 돈을. 짧지만 무거운 이 말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거와 함께 사건의 배경에 숨겨져 있던 복잡한 원한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신은 1966년 허난성 루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겨우 몇 살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집안의 모든 짐은 홀로 남은 어머니의 어깨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집안일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어린 장순신은 이런 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들었고 스스로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의 기억 속에 그는 조용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위해 물을 길어오거나 장작을 패던 아이로 남아 있습니다. 장순신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매는 조금씩 자라 각자 가정을 꾸렸고 비록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늘 그렇듯 막 삶이 나아질 것 같을 때 불시에 큰 타격을 주곤 합니다. 어머니가 은퇴하면서 집안의 수입은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장순신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신념이 있었죠. 내가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를 편히 살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삶은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1998년 어느 날 공사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장순신과 한 동료가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였고 상대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더니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장순신은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가 속 썩을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는 그의 참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막되먹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급기야 그의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말을 내뱉자 장순싱의 억눌린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동료를 심하게 때렸고 결국 상대는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수감 생활 중 장순싱은 모범적인 태도로 지냈습니다. 그 결과 감형을 받을 수 있었고 2005년 3월 그는 예정보다 일찍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은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소 당시 그는 39세,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할 나이였지만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죄스러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고생을 혼자 감당한 어머니에게 그는 한없이 빚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아가겠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벽돌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힘든 만큼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동료 노동자 량쇠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순싱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막노동자였습니다. 서로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량쇠원은 다급한 표정으로 장순싱을 찾아와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집안에서 돈을 모아도 여전히 몇천 위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장순싱은 막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간절한 모습은 그에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결국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 속 전 재산 1200위안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출소 후 힘겹게 벌어들인 첫 수입이었고 원래는 어머니 생활비로 드리려던 돈이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량쇠원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고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장순싱은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줄은. 1200위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 출소한 장순싱에게 이 돈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처음 모은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에게 갚지 못한 빚을 조금이나마 메우고 싶다는 다짐,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흘러 어느새 다음 달 월급날이 다가왔지만 량쇠원은 돈을 갚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순싱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의 머릿속에는 이 단순한 진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량쇠원은 태연했습니다. 월급은 다 아버지 약값으로 썼어. 당장은 돈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필요하다면 내가 증서를 써줄 수도 있어. 장순싱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만은 믿어보자.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동료가 다가와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순싱 형님, 몰랐구먼. 그 량쇠원, 평소에 도박판을 전전하는 거 다들 알아. 그래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 너도 이번에 빌려주었으니 아마 못 돌려받을 거야. 그 말은 장순싱의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돈은 나갔고 혹시라도 못 받게 된다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머니 생활비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걱정은 점점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생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조차 제대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장순싱은 하는 수 없이 고향 뤄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돈을 조금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원래라면 내가 어머니께 돈을 드려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손을 벌리러 가는 걸까?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쓴 그 유서 때문에 네 매형이 화를 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유서에서 집을 아들인 장순싱에게 남기고 딸과 사위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매형은 크게 화를 내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집을 전부 아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같은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딸은 이미 20해 넘게 출가했으니 집안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보 없는 말다툼은 결국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분노한 매형은 심지어 장모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어머니를 밀쳐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장순싱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매형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어머니의 만류로 상황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본 순간 장순싱의 마음은 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원래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벌써 30이 넘은 사람인데 아직도 어머니께 손을 벌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 월급에서 절반이라도 꼭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건 어린애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스스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평생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 무거운 부끄러움은 그를 거의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벽돌 공장으로 돌아온 장순싱은 가진 돈으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금세 그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월말이 되자 그는 다시 한번 량쇠원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량쇠원은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태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비웃듯 냉소하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네온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일 뿐이야. 이 사회에서 넌 그냥 쓰레기야.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장순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인내심, 쌓이고 쌓인 수치심은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앞날이 캄캄해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놓인 돈 몇 장과 함께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싱가 이 돈으로 생활비에 보탰어라. 고작 몇백 위안에 불과했지만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은 한 달에 고작 1000위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돈은 분명 어머니가 자신의 끼니를 줄이며 어렵게 모은 것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머니께 얹혀 살아야 하나. 그는 차라리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도저히 손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그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쓰레기를 주우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장순싱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를 본 이웃이 동정하기는커녕 차갑게 비웃으며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순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그 자리에서 이웃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온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무 힘도 못 되어 오히려 어머니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 수년간 눌러왔던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한 방이 다가왔습니다. 비톡촉은 번번이 실패했고 장순싱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 다시 한번 량쇠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량쇠원은 도박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순싱을 본 그는 아예 가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없어. 필요하면 내 목숨을 가져가 보든가. 그리고는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전과자 주제에 넌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 말은 마치 불붙은 도화선 같았습니다. 장순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의 화약고가 결국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장순싱은 숙소로 돌아가 손에 쥔 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호흡은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다시 공장 입구로 걸어갔고 마침 그곳에서 량쇠원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간 뒤 장순싱의 눈이 붉게 물들었고 그는 결국 칼을 꺼내 상대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순간 량쇠원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통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장순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한 사람을 죽인 그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이미 죽을 길이라면 어머니의 억울함이라도 풀어드리자. 그의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쓰레기를 줍다 이웃에게 모욕당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로양의 집으로 돌아가 이웃 위슈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매형 고송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칼을 든 채 매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형, 그동안 우리 집안에 많은 걸 해준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네가 어머니를 때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당황한 매형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사죄드리러 가겠다. 그러나 장순싱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곧이어 휘둘러진 칼날은 연속해서 매형의 몸을 파고들었고 그의 절규는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단 8시간 만에 3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장순싱기 생각한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곧 파멸이었습니다. 8일 뒤 옌스시 주거우진에서 그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그의 비극적인 삶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장순싱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만 더 참고 경찰이나 법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그는 어머니 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어머니마저 외아들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 가정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비극적인 사형수라 불렀습니다. 그가 순박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평범한 중년 여성의 이름은 수흥입니다. 성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4명의 아이들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어머니, 큰고모, 이모였지만 2012년 총살당했습니다. 2010년 여름 시골 여의사인 수흥은 단숨에 보하이진 행산촌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고 대부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7년 내에 4명을 연달아 살해한 일부 사람들이 동북 악마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체포된 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2010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류로따라는 마을 주민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동생인 류로우류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류로따는 류씨 집안의 큰아들이고 류로우류는 6째 아들이기에 큰아들과 6째로 설명하겠습니다. 3일 후 6째도 자취를 감췄는데 불과 며칠 만에 2명의 남자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65세의 큰형은 정직하고 불평도 없는 성격이고 46세의 6째는 큰형과 정반대 성격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형제가 함께 사라졌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2010년 5월 7일 두 형제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시의 경찰들은 류씨 형제 실종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방문한 결과 경찰은 큰형이 평소에 외부와 거의 교류하지 않고 통신수단도 없습니다. 그의 동생인 6째는 머리가 매우 유연하고 평소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마을 주민들과 자주 왕래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내랑 싸운 뒤 집을 나갔다고 하며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류씨 집안의 두 형제가 실종된 것이 형사사건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기초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 한 친절한 마을 주민이 제공한 단서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씨 두 남자는 모두 마을의 수흥이라는 여성과 경제적 교류를 한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이 실종되기 전에 모두 그녀의 집에 가서 빚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6째의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의 마지막 통화 상대가 바로 수흥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은기 형제에게서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빌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6째와의 마지막 전화에 대해 물었을 때 여자는 돈을 갚기 위한 일 때문에 통화했다고 답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수흥과 류씨 형제 사이에는 단순한 돈 문제이고 현재 계산이 끝났기에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성인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아무런 징후도 단서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만약 마을 주민들의 여론 압박이 아니었으면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산촌의 경찰들은 류씨 형제 실종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작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실종된 지 여러 날이 지난 여섯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여섯째는 자신의 누나에게 큰형하고 말다툼을 벌였고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 과정에서 실수로 형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섯째가 이 메시지를 보낸 목적은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섯째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류씨 형제의 집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류씨 형제의 집에 전혀 혈흔이 없었고 심지어 싸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섯째의 침대 협탁에서 경찰은 60만 원의 현금도 찾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만약 여섯째가 형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려 했다면 이 60만 원을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여 경찰들의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사실의 진상이 정말로 여섯째가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면 앞으로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도주 중인 여섯째를 추적하여 체포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분석 작업에서 젊은 한 경찰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섯째는 문자 메시지 쉼표를 많이 보내고 오타도 특히 많지만 이 문자는 말이 매우 매끄럽고 비교적 성숙된 단어 사용을 했으며 구두점도 매우 완벽합니다. 이렇게 보면 문자는 여섯째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닐 텐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왜 공안기관이 조사에 착수하자마자 이 문자가 나타났을까요? 게다가 그의 휴대폰은 분명히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한 번도 받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경찰이 매번 수웅을 찾아 상황을 파악한 후 여섯째의 휴대폰은 항상 메시지가 떴고 메시지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류씨 형제의 실종과 수웅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두 가지 대담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섯째가 범인이고 둘째는 이 수훈기 범인을 알고 있거나 혹은 여섯째가 살해당했고 살해한 사람이 바로 수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이 있은 후 경찰들은 다시 한번 수웅의 집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마침내 중대한 발견을 했고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살인마도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5월 19일 경찰은 다시 수웅의 집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경찰의 질문을 받을 때 무심코 던진 질문이 항상 침착하던 수웅을 즉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당신의 집에 차이조가 있는지 물었을 때 수웅은 자신의 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이조는 굴을 파서 냉장고처럼 시원하게 김치 혹은 채소 등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경찰은 수웅의 집 차이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웅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경찰은 집과 주변의 수색을 통해 마침내 잡초 더미 아래에서 가려진 차이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차이조의 뚜껑을 열어보니 악취가 코를 찔렀고 차이조의 깊이가 약 3m였는데 주변은 온통 배설물과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수웅은 자신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을 보고 미친 듯이 경찰들의 진입을 막았지만 안에 물건이 발견되면서 더 이상 저항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비물을 가득 넣은 차이조는 악취가 심했고 경찰들을 특별히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시 차이조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의 청소 끝에 침대 시트로 쌓인 2개의 시신이 나타났습니다. 확인 결과 이 두 구의 시신은 실종된 지 며칠 된 류씨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수웅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힘이 강한 2명의 성인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수웅은 어릴 적 위생학교를 졸업했는데 대부분 중국 위생학교는 의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농촌에서 보건소에서 일했고 의학 지식도 있기에 쉽게 수면제를 구해서 사망자를 통제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웅이 왜 류씨 형제를 죽였을까요? 형제는 또 어떤 상황에서 그녀가 준 수면제를 순순히 복용했을까요? 경찰은 불과 2주 만에 사건을 해결했다고 기뻐할 때 또 다른 2사람의 방문 신고로 인해 이 사건은 그해 가장 놀라운 뉴스가 되었습니다. 시골 여의사가 2명의 남자를 살해했다는 소식은 작은 시골 마을을 빠르게 폭발시켰습니다. 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수웅이 이런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지만 두 가족은 마치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오랫동안 실종된 가족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2사람은 각각 수웅의 매제 가족과 제수 가족입니다. 수웅의 매제 이름은 옌빙타오이고 2003년 3월 행산촌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제수 이름은 리쉐잉기고 2005년 11월에 자취를 감췄고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수웅이 류씨 형제를 살해하고 차이조에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두 가족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고 실종된 지 여러 해가
지난 가족들도 이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이조의 정리 작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수사경찰은 더 깊은 토양층에서 시체를 발견했고 시신의 머리카락 길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곧바로 경찰은 리쉐잉 부모님의 DNA와 백골의 DNA를 채취하여 비교한 결과 이 여성의 시신이 수웅의 제수 리쉐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수웅의 매제인 옌빙타오도 이미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이틀간의 저항은 철통 같은 증거 앞에서 금세 무너졌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수웅은 마침내 리쉐잉과 옌빙타오를 살해한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옌빙타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수훈근 왜 이 4명을 살해했을까요? 구치소에서 수훈근 기자에게 자신의 지난 몇 년간의 마음의 여정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1994년 수훈근 위생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동창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해 무감각한 그녀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도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컸습니다. 나중에 남편을 위해 억지로 아이를 낳은 후 수훈근 남녀의 일에 대해 더욱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남편과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미래는 없이 남편 뜻대로 상어처럼 말을 합니다. 2001년 수웅의 남편은 닝보로 일하러 갔고 수웅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웅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는 그녀의 여동생의 아들과 남동생의 아들, 딸이 있어서 아이가 모두 4명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웅은 특히 남자를 싫어하고 불건전한 부부 관계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작은 싸움은 그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큰 파도로 변합니다. 2003년 수씨 집안의 여동생 수징은 매제인 옌빙타오와 이혼 중이었고 수흥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먼저 여동생을 자신의 집에 숨겼고 찾아온 매제인 옌빙타오를 마주했습니다. 매제와의 다툼 중 수흥은 유리병을 들고 옌빙타오의 관자놀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죽이기 위해 던진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단지 옌빙타오를 쫓아내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처음으로 살인을 경험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옌빙타오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아버지를 찾아가 이 일을 털어놓았고 어르신께서 당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신을 직접 끌고 나가서 불에 태웠습니다. 옌빙타오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태운 장소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옌빙타오의 시신 행방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매제 옌빙타오의 일은 설명이 된 셈인데 수흥기 왜 제수 리쉐잉을 죽였을까요? 제수가 바람피는 것을 발견한 수흥은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성과가 없자 잠든 리쉐잉을 밧줄로 죽였고 이후 그를 차이주에 버렸습니다. 시신의 악취가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흥은 이후 5년 동안 계속해서 분변을 부어 부패를 은폐했습니다. 류씨 형제를 살해한 것과 똑같은 일로 수흥은 고인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바로 모모 씨가 먼 길을 떠나 일하러 갔으니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어리버리한 피해자의 친척들은 경찰이 수흥의 차이조에서 류씨 형제의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외출해서 살 것이라고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유로 인해 수흥은 남편의 떠남을 남자의 나쁜 근성으로 돌렸고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여동생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훈은 긍정적인 지도를 하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류씨 형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홀로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수훈과 류씨, 두 호라비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후 신문 과정에서 수훈은 경찰에 자신의 범행 동기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류씨 형제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남자는 종종 빚을 갚는 것을 구실로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매번 그들과 관계를 맺은 후 두 형제는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몸만 바치면 빚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지만 성적으로 무감각한 수웅은 이 2명의 독사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일이 알려지면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킬까 두려워하고 둘째, 자신이 이런 일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원치 않는 굴욕 속에서 수웅은 다시 살해를 일으켰습니다. 7년 만에 한 여성이 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심지어 수사 경찰조차도 이번 생에 이런 기이한 사건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살형을 집행하기 전에 수흥은 집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이든 동생의 아이든 누구든 매우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집안의 경제 조건이 좋지 않지만 수흥은 아이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순진한 아이만이 그의 두 눈에 한 줄기 빛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훈은 결국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그가 자신의 결혼과 매번의 충동을 냉정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의지하며 조용히 천륜의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